오늘 오전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을 임시국무회의에 올려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일단락된 걸까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창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네, 첫 질문은 서 대변인께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예비비 올린 예비비 가운데 일부를 좀 처리를 했는데 이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의 결실이다,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동안 좀 갈등이 초반에 좀 있었죠. 용산 이전 문제도 있었고 인사 문제도 있었지만 뒤늦게 좀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제원 실장과 이제 이철희 수석이 만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상세하게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들어오는 부분에 최대한 협조를 당부를 했고 그게 아마 결실을 맺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금 360억 그래서 당선자 측에서는 좀 그게 좀 액수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비비로서는 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결을 해서 처리한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먼저 이제 행안부 소관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방부 소관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경호처 소관의 예산으로 구성이 돼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안보 공백 부분 때문에 좀 저희가 고민을 했었죠. 근데 안보 공백 부분들은 이제 위기관리센터,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 관련돼서 그 예산을 한 118억 정도 먼저 배정해서 일단 집행을 신속하게 해라. 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예비비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한미훈련이 4월 말에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부분들은 좀 그것도 이제 안보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용산 집무실이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임시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청와대 개방도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그래픽이 나갔는데 이 그래픽을 좀 크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임 대변인님 지금 내용을 보면 애초에 당선인 측에서 생각했던 액수는 496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가 된 일부 먼저 의결이 된 거는 36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했던 것보다는 액수가 좀 줄었는데 지금이라도 먼저 이렇게 의결된 게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당선인 측 입장인 겁니까? 약 500억 정도 중에 360억 정도라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가장 논점이 됐던 것이 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한 위기관리 체계 이전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고 또 28일 한미연합훈련이 있은 이후에 집무실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경호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2차 예비비 편성이 될 것이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지금 당장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고 용산에 이전하는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이동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고 향후에 용산 지역의 집무실이 형성이 되는 대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당선인이 지금 후보 시절에 당시 처음으로 이 공약을 발표할 때 보면 그때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내가 청와대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임기 시작 때부터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지금 시기를 조금 뒤로 하는 것은 당선인 측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안보 공백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양당 간의 치열한 논쟁과 청와대 측의 우려도 있었지만 사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방위에서 사실 군사적인 어려움보다는 물리적 어려움 차원이다라고 하면서 군사 공백이라는 건 사실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합참이나 뭐 국방부 비롯해서 전부 다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토로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지금 당선인 측의 어떤 오해나 그런 의견 충돌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어서 저는 무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청와대와 인수위가 어떻게 보면 한 발씩 조금 물러나서 접점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악산 뒷길을 좀 올랐는데 관련된 그래픽과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로는 안 들어간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고 오늘 예. 예비비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 시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뒤편인 북악산 남측면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 외에도 그 지도 그래픽이 있는 것 같은데 지도 그래픽이 준비되는지 좀 띄워주시고요.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완전 개방됐는데 54년 만입니다. 이것을 놓고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대변인님? 뭐 말만 듣기 좋아하는 분들은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 이제 북악산 쪽 북측면 개방, 남측면 개방 이 부분들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오랫동안 개방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정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나서 저 부분을 개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방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 문제가 해소됐잖아요. 용산으로 가니까. 그러면 저걸 당연히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무슨 언론에서 맞불이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과하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네, 과한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좀 공교로운 것은 분명한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였을 겁니다. 당시에 북악산과 인왕산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고 인왕산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쯤에 전면 개방이 됐고 북악산은 일부 개방을 했다가 이번에 전면 개방을 한 것인데 뭐 저는 사실 임기 말에 한 달 정도 놔두고 이렇게 개방을 하기보다는 뭐 코로나 시기임을 감안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일찍 개방을 해서 이런 정치적 논쟁이 필요 없이 좀 더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 청와대 주변 지역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공약을 지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 북악산과 인왕산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또 시민들과 국민들이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얻는 편익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면은 더욱더 큰 편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정치권과 국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 공교로움이 조금 있다 해도 저는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킨 것에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침 오전에 예비비가 의결이 돼서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때 BTS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놓고 또 이렇게 관심이 좀 뜨거운데 이건 뭐 그 당선인 측 입장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그런 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선인 측에서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지금 말을 한 상황인데요. 저는 조금 이런 논의를 밖으로 드러낸 것이 과연 적절한가의 우려의 포신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 BTS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오보라고는 했지만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취임식에 BTS 공연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사실 BTS는 이제 국가의 자산이 아니고 사실 세계의 자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BTS를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가장 좀 꺼려하는 것이 이 BTS라는 가수에게 정치색이 입혀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BTS가 어떤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참여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것을 발표하는 형식이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BTS의 어떤 의지라든지 참여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의도는 없었겠지만 BTS나 BTS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TS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BTS는 말씀한 대로 세계적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그다음에 세계적 자산입니다.
워낙 그 일정들이 빡빡하잖아요, BTS가.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에 부르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BTS 회사 측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뭐 표면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느낌들은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취임식 자체를 국민통합과 취약자들의 동행으로 어떤 화두를 삼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소박하게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취임식 준비가 돼야 되지, BTS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장사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BTS 이분들께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취임식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아직 뭐 구체적인 안 그리고 확정된 안이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당분간 파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인터뷰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에서 입학 취소 조치를 한 거에 그 따라서 기준을 보자면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력 경력 위조 내지는 뭐 세탁 의혹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지금 검찰 왕국을 공언한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검찰의 움직임이 정치적인 예상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일단 그 부산대가 판단한 입학 취소 사유를 먼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등등 이런 여러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 자체가 허위다라는 게 일단 부산대의 판단이고, 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게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부산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집 요강을 보게 된다면 허위 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이 취소가 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심, 2심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 용인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부산대가 이를 취소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부산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모집 요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입학 취소 과정은 저는 심지어 늦었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에 따라서 고려대 차원에서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부터 뭐 판결문을 읽어보겠다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냈는데 지금 여전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서 뭐 고려대 내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판결문을 도대체 몇 개월째 읽느냐라는 어떤 조소적인 그런 어떤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부산대 그리고 이어서 고려대, 한영외고 측의 반응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하신 것을 보면 뭐 검찰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산대 입학 취소를 검찰이 시켰습니까? 그것은 검찰이 하는 역할은 기소를 하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한 거고요. 부산대 입학 취소는 부산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뭐 검찰공화국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이라서 그렇다, 검찰 출신이라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또 여러 민주당의 친여 뭐 방송인이라든지 지금 뭐 김건희 씨 의혹도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과할 때는 사과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 의혹도, 김건희 여사 의혹도 만약에 어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밝혀야겠죠.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반고 전시전 허위 이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공격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리하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는 진행되어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그런 식으로 뭐 김건희 씨에 관해서 논하거나 이런 시기가 아니라 조금 사과에만 집중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원은 아니고요. 그거를 뭐 민주당의 의견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치인 최강욱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정치인들은 특히나 정치적 발언할 수 있고 그런 판단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조민 씨에 대한 이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청년이 말하자면 이 조국 부부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그런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서 나름대로 대법원 판결을 받고, 어머니는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런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부산대에서 결정을 받고 의전원을 말하자면 입학 취소의 결정을 어제 받았는데 이 청년의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날아간다. 근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해야죠. 그다음에 부산대 입장도 존중합니다. 뭐 학교에서도 많은 고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많은 그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존중돼야 된다. 다만 그러니까 조민 씨가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는 사립대가 아니고 국립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행정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어떤 권리구제를 위해서 하는 행위까지 정치적으로 조민 씨를 비난하거나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떠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좀 과하게 뭐 비교를 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왜 갑자기 조민 씨 사건에 김건희 씨가 나오냐.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 또한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민 씨의 판단처럼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겠다. 그런 입장을 좀 밝혀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일부 인사들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그래서 일단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딸 조민 씨의 등짝을 밟고 대권을 출발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너무 가혹한 처벌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지금 부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당 차원에서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실 생각이나 그런 당 차원에서는 뭐 네. 입장을 낼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사법적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한 3년여 동안. 그리고 조민 씨가 부산대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효력정지를 가처분 신청을 한 거는 일단은 법률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되니 일단 이 결정을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입학 취소를 멈춰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말하자면 가족의 가장으로서 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누구나 일반적으로 딸이 그런 일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봐야지, 이걸 계속 정치적으로 저희 당의 일부 의원들께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사람들도 하지만, 이건 그냥 조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조민 씨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이제 끊고 좀 놔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부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공식 대응은 뭐 그런 계획은 네.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조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기간에 뭐 조국 사태 문제와 관련해서 뭐 국민적 시선에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지만, 뭐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은 과도했다라고 해서 뭐 명확히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명확히 또 이 문제에 휘말려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저는 이른바 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 사과드린다라고 깔끔하게 지금 의견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어떤 대표하는 분은 아니지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검찰의 어떤 논리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적절한 것 같고, 또 뭐 방금 조민 씨의 어떤 10년간의 청년의 인생이 조금 뭐 연민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뭐 또 반대되는 측면에서는 그 10년간 쌓아온 경력이라는 것이 뭐 의전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동양대 표창장, 뭐 당국대
단국대 논문 이런 것들이 허위로 쌓아온 10년간의 경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년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따님과 어떤 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연민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민 씨의 10년이라는 경력이 과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쌓아온 것인가라는 것을 좀 국민적 감정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어준 씨의 이런 발언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어준 씨의 이런 발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조국 장관을 밟고 올라서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대 취소를 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어준 씨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좀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어준 씨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그것이 조국의 강을 건너는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 그래요. 저희는 수차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민적인 눈높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조국의 강도 건너겠다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우스갯소리로 조국의 강이 참 넓구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그래요. 저 말씀드리는데 저는 좀 과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산 의전원이든 고려대까지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학 능력이에요. 그 표창장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합격 여부를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대에서 입학전형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체조사 결과 그런 이 사건 경력과 표창장이 말하자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영역은 다시 본안소송,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아직 권리가 주장할 부분들이 남아있고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억울한 부분도 권리죠. 그리고 억울하지 말아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어정쩡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것은 좀 과하시지 않나. 네, 짧게만 조금 덧붙이자면 조국 장관이 이런 행정소송을 거는 거 권리입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건데 저는 그 결과 분명히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좀 애매모호한 토대를 취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동양대 표창장만 얘기하고 있지만 7대 허위 스펙이라고 하죠. 동양대 보조연구원이라든지 공주대 연구소, 키스트 인턴, 단국대 논문까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지금 허위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수학 능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민 씨가 고려대나 부산대에 입학한 과정들을 본다면 어떤 그 정량적인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는 전형이 아니라 이러한 인턴들, 논문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히나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동양대뿐만 아니라 단국대 등의 어떤 의학적성과 관련해서 관련한 스펙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조민 씨가 이런 부산대와 고려대에 입학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굳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정치권에서 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놓지 않으니까 저희도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으로 교수가 되고 다양한 스펙들을 쌓아서 본인이 부를 축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는 있는 그대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놔주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네, 제가 이 부분에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국 전 장관이 그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도 관련 행정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이른바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이든 관계기관이 있었든 어떻게 조치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좀 제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속속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는데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입이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경기도에서 권력을 연장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만이 경기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대변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뒤이어서 김은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는 것,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유승민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김은혜 의원을 출마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또 내부적인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김은혜 의원의 판단에 의해서 의한 것이지 어떤 정략적인 판단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은혜 의원이 출마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이 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경기도 지역의 지방선거가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번 대선 결과를 보게 된다면 경기도 지역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오세훈 시장과 같이 수도권의 시정과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여론의 중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부터 사실 좀 국민의힘 경기도 경선이 좀 흥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승민 의원이 지나치게 독주를 하는 형태보다는 김은혜 의원과 서로 견제를 하면서 또 다른 후보들과 긍정적인 경쟁을 하면서 경기도 경선 자체를 좀 흥행시킬 필요가 있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변인 역할 등을 하면서 상당히 훌륭하게 대변인 역할과 또 국회의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어서 경기도 경선의 흥행이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윤심 작용한 거 아니다. 내부 경선 흥행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윤심이 작용했다고 봐야죠. 예, 김은혜 대변인을 보면은 이제 초선이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저희 후보에 대해서 이제 대장동 저격수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부르면서 나름대로 윤석열 당선자 입으로 많은 국민적 인지도가 높아졌죠. 제가 봐서는 갑자기 대변인직을 잘하던 대변인직을 사임하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한 걸 보면 제가 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내신 개인적 판단으로는 김은혜 의원을 키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제가 봐서는 지금 유승민 후보와 견줘서는 인지도 면이나 여러 가지 정치력이나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체급을 키워서 향후에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여성 정치인으로서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키우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우정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당선인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윤심 출마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복당이 되려면 최고위에서 지금 의결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서울시당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다라고 기사를 받고 최고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이라는 것이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판단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심사 기준에도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여야 되고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는 자여야 되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과연 이 기준에 적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강용석 변호사가 저는 복당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지만 혹시나 복당이 될 경우에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을 할 경우에 언론의 기사들이 모두 이것으로 도배가 될 것이고 또 강용석 변호사의 과거 어떤 사건들이나 행적들이 다시 조명받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강하게 비판을 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심지어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조금 부적합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 주요 분석이기 때문에 서울시당에서 저는 먼저 선제 차원의 어떤 판단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서울시당에서도 이런 차원에 있어서 쉽게 통과를 시켜줬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향후 최고위에서 적절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임승호 전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 번 더 여쭤보면 임 전 대변인과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와 저는 연락을 안 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서 이준석 대표의
의중을 저는 잘 모르지만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강용석 변호사가 이전에 어떤 한나라당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부적절한 언행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왔던 부적절한 어떤 행적들과 사건들이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어서 좀 여쭤봤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역시 경기지사 경선을 놓고 좀 내부에서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네. 시끌시끌해야죠. 네. 지방선거인데 이제 붐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패배를 한 당에서는 그 다음 지방선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붐업을 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근데 지금 시끌시끌한 거는 붐업이 되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보 간에 서로 간에 조금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서로 간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지적하고 비판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서 주목을 하시죠. 아, 민주당이 경기도지사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구나.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죽어있던 선거를 지금 조금씩 살려가고 있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제가 윤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헷갈리지 않게 명심 관련해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지금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이 명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 명심이란 게 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당의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한다. 이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은 분들은 김동연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배려 차원에서 경기지사를 주지 않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총리 기재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정치를 하겠다는 본인의 어떤 의지가 강했고 본인이 인연이 있는 게 서울시보다는 경기도였기 때문에 경기도에 와서 본인이 자락을 깔고 경기도에서 한번 지방선거에 선수를 한번 뛰어보겠다. 그게 이제 정치적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시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께 공의 좀 여쭤볼게요. 일단 경기지사만 놓고 좀 여쭤보면 아직 공천관리위원회 최종적으로 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예상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반반씩 50%씩 이렇게 하는 것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러게. 네, 그런데 일단 김동연 후보가 그 민주당이 후보로 확정이 되려면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불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룰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그 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논의한 바는 없지만 룰 자체도 그러면 반대로 김동연 후보가 그래 나왔기 때문에 룰을 또 흐트러뜨리면 그러면 또 특정 후보에 대한 그런 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동안 해왔던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의 어떤 여론을 잘 믹싱해서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룰로 지금은 진행하는 걸로 기본 입장이 있는데 또 그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김은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 나왔던 안들이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에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점을 하는 기준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적용되는 거죠? 예, 지금 공관위에서 결정 사항을 보면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5% 감점 사안이고 네. 과거 공천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으면 10% 감점인데 제한은 10%까지만 두는 걸로 해서 지금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 5% 감산 페널티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선 관련한 룰까지 좀 여쭤봤고 이번에는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역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재도전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의 여론이라는 것이 지금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이고 지난 보궐선거의 결과를 봤을 때도 오세훈 시장 이외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안 후보라고 할 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오세훈 시장의 어떤 재선을 막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또 시정을 훌륭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민주당의 후보군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 오세훈 시장과 붙었을 때 토론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갈 때 대적할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주요한 평가이고 이것이 실제로 여론조사 상으로도 조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지금 서울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들도 많이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좀 떠밀리듯이 지금 송영길 대표가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의 재선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빛이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 박영선 전 장관 뭐 출마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죠. 근데 임 대변인께서 너무 그 상대 민주당 후보를 박하게 평가하시는데 오세훈 시장과 대적할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선거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정치 교체 부분들, 그다음에 인물 교체 부분들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울시장의 후보군들 자체를 붐업을 그러니까 선거를 진 이후에 어떤 지방선거에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인물들이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출을 해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해서 뭐 송영길 대표를 말하자면 추대를 형식은 아니고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와서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이미지는 붐업이 됐어요. 여기저기 누가 나오겠다. 박영선 전 장관도 거론이 되고 뭐 일부 최근에는 뭐 정봉주 의원도 나오겠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좀 붐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인물 구도를 열어놓고 지금 이제 4.7 재보궐이었잖아요 저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인물군으로 아마 민주당에서 좀 치열하게 경쟁이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인물군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어떻게 이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네.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네. 지금 언론에 드러난 부분들이 박영선 전 장관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정봉주 의원은 본인이 하시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께서도 나와 있으시고 근데 다만 그렇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부분들은 당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저는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비판은 좋습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주당이 정말 건전한 붐업이 돼야 되지 어떤 내용으로 비춰져서는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없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장현 대표가 오늘 13일 생방송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사가 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지금 토론을 진행하려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해당 방송사 측에서 뭐 사회자 부분에 있어서도 뭐 동의를 하기 힘들다. 그리고 또 꼭 2대2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사가 좀 어려워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시기가 지연됐지만은 지금 알기로는 1대1 토론 형식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뭐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실 이전에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공식적인 석상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준석 대표와 전장현 대표 간의 어떤 날선 공방이 있어서 어떤 양측 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교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토론이 있는 과정에서 뭐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를 좀 해소시키고 국민들 앞에서도 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어떤 혐오의 정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그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관련한 발언과 관련해서 쌓였던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뭐 동감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지리하게 뭐 SNS로 막 이렇게 감정 싸움하듯이 하는 부분들은 공당의 이제 곧 여당의 대표가 되실 분께서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니신 것 같고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잘 이렇게 토론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